편안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건군 75주년을 앞두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지는데요. 10년 만이죠.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시가행진에서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 병력 4천여 명과 함께 미8군 전투부대원 300명도 참여합니다.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 통제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참참님이 뉴스가 왜 이리 많습니까? 나른한 오후 송 기자님 바사삭하게 풀어주세요. 또한 많은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왕 알렉산더님도 비가 오네요. 안전운전하세요 하셨고, 이사나님 가을비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돼 고속도로와 기차역 등이 많이 붐빌 것 같다고. 한성님이 지역마님 저 마님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디테님이 오늘 뉴스 너무 많네요.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뉴스 바사삭. 김준일 대표님 깔끔하게 요점 정리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미라클님, 노랑초님, 시크한 매버리님, 김현진님, 네. 탈레무님이 바사삭 튀겨버린다. 아까 바사삭 하니까 튀긴다는 내용이 생각나서 튀기무님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김영림님이 비가 와도 마음만은 바사삭 하셨고, 심은정님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소소한 사치를 누리면서 대기 중이라고. 네, 9월 26일 화요일 뉴스 바사삭. 뉴스 많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들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은 날이네요. 시크한 매버릭님이 뉴스에 깔려 죽겠음 하셨어요. 아니, 뉴스 바사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날씨도 푸석푸석, 마음도 푸석푸석 그렇네요. 그러네요. 예. 신명희님이 축축한 날씨에도 우리는 바사삭입니다 하셨고, 임금님기의 캔느님이 뉴스는 바삭하게 하셨어요. 네, 청풍난자님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법원 심사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지금 시작된 상태죠. 예. 일단 국가의전 서열 8위 이제 야당 대표가 그렇거든요. 제1야당 대표가. 그래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 대표는 이제 오전 10시에 원래 시작이 됐는데 오늘 교통이 좀 많이 막혔다고 해요. 네, 비가 오고 와서. 그래서 10시 3분께 조금 지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을 했고요. 이 대표가 처음에 어떻게 나올까 좀 뭐 휘체어를 탈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우산도 본인이 직접 쓰고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럴 때 옆에서 우산을 좀 씌워줘도 되는데 약간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저 정도면 씌워줘도 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조금 얘기를 그러니까 걸어갔고,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이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만 심사에 동행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동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법원 앞으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거다 좀 예상도 되고, 집회 신고를 한 1만 명 정도 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실제 모인 거는 한 200여 명. 뭐 그래서 날씨 영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10시 7분부터 이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4일간 이제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법정에는 의료 인력도 지금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핵심 쟁점 이제 좀 외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백현동 네. 그리고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들 이제 막 계속 들으셔서 다 외우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인데 배임은 백현동이고요. 네. 그리고 뇌물은 이제 쌍방울 쌍방울 대북송금이고 대북송금이요. 위증교사는 이제 별도의 위증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이제 핵심 쟁점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이게 사례들을 보면은 혐의가 인정되지만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가 없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니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된다 예. 하면 기각이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혐의가 인정 안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각이 만에 하나 되더라도 이 혐의가 인정됐다 소명됐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할지 아니면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지 이것도 이제 약간 관심사인데 네. 일단은 기각이냐 이제 구속이냐 이거를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심하게 보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검찰이 위증교사 부분을 넣은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성남시장 이제 그 재하의 변호사를 있을 때 김병량 이제 성남시장 관련 상대에서 KBS에서 요거를 취재를 했어요. 추정 이쪽에, 60분에서 예, 추정 취재했죠. 60분에서 네. 근데 검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요게 아마 벌금형이 나왔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18년에 이때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또 열렸어요. 이거를 이제 토론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근데 당시에 김병남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얘기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 160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PPT 그 프레젠테이션만 4시간 분량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4시간 들으면은 저는 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별도로 준비했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로 읽히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구속영장이 140페이지 정도 되고요. 네. 그거에 10배가 넘는 게 의견서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실관계 검찰이 보기에 주장하는 바를 다 적시해 놓은 거죠. 이게 본안 소송도 아닌데 사실 구속이냐 아니냐 이제 영장 심사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료 얘기는 처음 듣는 것 저도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검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 특히 이거를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제 영장 심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고 이승엽 변호사는 이제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 중심으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영장 실시 심사가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좀 이 판단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올해 2월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한 게 13건이에요. 13건. 예. 그런데 그중에서 11건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사유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되게 민감한 판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헌정사상 10명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중에서 8명이 구속이 됐어요. 8명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는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거는 또 그거고 주사위라는 게 또 던져보면은 그럼요. 또 네네. 이제 반반이 나오는 거.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앞뒤가 네. 이제 반반이니까 그건 또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이제 90만 명을 모았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의원들도 현역 의원들도 161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빼고 6명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가결을 던진 사람들도 상당수가 여기에는 또 동참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론의 좀 당내 분위기에 압박을 느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는 것과 구속을 시키는 거는 다르다라고 또 이제 논리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 뭐 그런 네.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온다고 하고 또 이 대표 측도 많이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이 날까 좀 법조계에서는 역대 가장
긴 영장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좀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에 한개 최장 기간인데 그때 10시간 5분이었어요. 오전 10시에 들어갔는데 비슷한 시간이 들어갔죠. 오후 8시 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거보다 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해야 될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그리고 2020년 6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시간 30분 이렇게 조금 사안이 중대하면 8시간 진짜 길었을 때 10시간인데 이거는 오늘 넘기지 않을까. 예, 아마 새벽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4일간 단식한 뒤라서 몸도 건강 상태도 성치가 않은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 한 단식이 23일 넘길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예, 바사삭에서. 제가 어찌 됐든 맞췄죠. 아, 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됐든 어쨌든 24일이 됐네요. 예, 예. 예. 또 이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오늘 오전에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를 사퇴했어요. 예, 뭐 한 7시 한 40분 네. 이때쯤에 좀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원식 의원, 김민석 의원, 홍익표 의원, 남인순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4파전이었죠? 4파전이었는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마감 5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내대표를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건데 이재명을 지키겠다. 그리고 당내 어떤 혼란을 수습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나왔는데 지금 기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결이 아닌 원내대표 선출 자체로 당의 단합에 기여한다는 의원들의 바람에 공감에 후보 등록을 했으나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당의 단합을 위해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표결할 때가 아니다. 한 명으로 추대를 하자.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사퇴를 할 테니 남은 후보들도 좀 표결하지 말고 한 명으로 모아봐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후보가 자신의 사퇴로 이제 이런 후보 단일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낸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벌써 오늘 오후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질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너무 촉박해요,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이 더 있고 이를테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유력한 의원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명의 후보자들이 경선 완주지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오후 2시부터 있으니까 이게 좀 쉽지 단일화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또 다른 형식의 계파 갈등,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명 중에서도 뭐 다른 계파들이 좀 섞이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는 생물이고 네. 막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요거에 좀 뒤에서 힘을 써준 사람이 당내 원로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 당내 원로들이다.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조금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표결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원식 의원도 좀 설득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러면 그런 설득들이 먹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뭐 단일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로들이 나셔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투표를 하지 않고 단일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봐야겠네요. 그건 예. 어떻게 진행될지. 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 근처에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이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최근에 행보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운동화를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 시장 안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묵과 연근 등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다치셨나 봐요. 교통사고 나서 좀 다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사저 근처 전통시장 방문이지만 공개적인 외부 행사는 지난달 구미에 있는 부친 생가를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서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발언 없이 20여 분 동안 시장을 둘러본 뒤 떠났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건강도 안 좋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
장을 보신다 그랬는데 장 보는 모습은 잘 못 보겠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전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뭐 저분의 정치적인 행보가 뭐 어땠건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사실 가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저 집에 있을 테고. 그래서 저렇게 바깥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외로움의 어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인들은 그리고 오랫동안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아왔던 사람들은 아, 그렇죠. 이게 좀 뭐 거치게 표현하면 이게 마약 같은 거거든요. 끊지를 못해요, 사실은. 지금도 나가면은 저렇게 다 환호해 주는데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조금 느끼고 싶어서 이제 나왔을 거 요거 하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저런 행보가 좀 잦아졌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뭐 정치 재개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렇게 전통시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오늘자 신문에 1면, 4면, 5면, 6면에 걸쳐서 박 전 대통령 인터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더라고요. 이게 특사 이후에 처음 한 인터뷰잖아요. 처음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사실은 뭐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누구를 지지한다, 뭐 지지세를 친박들의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게 총선판은 요동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최서원 씨 이제 저 개명 전에 최순실 씨죠. 네. 그 사익 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모든 게 제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 수위의 사과를 제대로 한 게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사과의 말을 하기는 했었어요. 과거에도 이를테면. 근데 좀 제대로 사과를 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최서원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 자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수 진영에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어찌 됐든 이제 탄핵까지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진보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왜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도 있었는데 사과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는 조금 부담을 덜어버리는 약간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그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얘기는. 네. 네.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친박계 인사도 움직인다. 뭐 유영하 변호사가 총선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예.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설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등해서 지금 지역 본인의 옛날 지역구에 좀 나오려고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출마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친박팔이 하지 마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한 일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얘기한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감옥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이 주식 파킹 논란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이제 신우이한테 남편 주식을 넘겼다고 했다가 이제 또 이 남편이 또 친구에게 주식을 넘겼다가 대산 것도 드러났어요. 예. 뭐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분은 일단은 2013년에 청와대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의 남편은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 22,000주를 3억 8,500만 원어치인데요. 이거를 장모 씨한테 매각을 했고요. 네. 근데 장 씨의 주식을 같은 값에 이 남편이 다시 사들였다라는 5년 거예요. 뒤에. 예, 네. 5년 뒤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 파킹 아니냐,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김행 후보자의 얘기는 장 씨는 2012년부터 소셜뉴스 주식 4,000주를 보유하는 등 돈을 빌려주고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 배우자 아니면 장 씨의 이름이 없으니까 실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경영에 참여했는지가 이제 좀 미심쩍은 거죠. 일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그 가격 그대로 사들인 주식 가치가 그 다음에 79배가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의 얘기는 폐업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창업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내가 다시 산 것이고 주식 매입가로 다시 되산 거다라고 이제 매입가에 팔고 매입가에 이제 되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키트리의 운영 방식을 바뀌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많이 뛴 거지. 이거가 무슨 그런 대가성이나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많이 뛰었네요, 79배. 참 공교롭게도 많이 뛰었어요. 그렇게 많이 예. 뛰었네요. 예. 근데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 임명된다 그래도 고발되면 이제 수사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특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파킹도 있는데 이거를 사들일 때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지금 사들였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빼박 배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최근 민사 판결문 등을 봤을 때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처음 이렇게 자진 사퇴 언급이 났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3명 중에 특히 유인촌, 신원식 다 부정적이지만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손절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국회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아직 청문회 날짜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정도 예. 아직 못 잡은 상황. 못 잡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뭐 잡히기 전에 사퇴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사건 사고 소식들 탈탈 털어줍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주지영 기자,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뜨문뜨문하니까. 지난주 안 계셔서 네. 매우 허전했습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네. 목소리가 네. 이게 이번 코로나나 독감이 다 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목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서 네. 또 안 그래도 목 감기가 네, 많고 네. 독감도 독감도, 돌고 네. 예, 네. 그러니까 다들 좀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김한 기자가 가져온 소식부터 좀 네. 저희가 볼게요. 이거를 저 분장실에서 분장받는데 그 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거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미스터리하니까. 저 오늘 방송 네. 꼭 들으라고 아. 했는데 이제 같은 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거죠. 네. 이걸 이제 이른바 송파 일가족 사망 네. 사건 지난 주말에 이제 그렇게 명명이 됐는데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일단 그 일가족 5명이 3군데 장소에서 사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다 꿰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일단 보면 시작은 한 여성이 4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게 9월 23일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잠실동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당일 23일 오전 7시 30분에 누가 추락해 있다 이런 신고가 119에 접수가 돼서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숨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경찰이 이 여성이 누군가, 이 여성이 어디를 갔다 왔나 이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남편, 초등학생 딸을 포함해서 일가족 4명이 각기 다른 곳에서 사망한 상황을 파악한 뭐 이런 사건입니다. 혹자가 이거 약간 모 프로그램의 시작 같다고 따르릉 전화가 울렸어 아. 이러면 추락했다는 네. 신고가 들어온 거야 이러면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가 있었는데 행적을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송파의 다세대 주택에서도 경기도 김포 호텔에서도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전날 김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묵은 게 확인이 됐는데 이 호텔에 딸이 이제 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잠실동에서 이 여성이 뛰어내린 아파트는 친정
친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친정이 있는 곳이고 김포시 호텔은 이제 전날 딸과 같이 투숙을 한 거고 이 송파구의 빌라는 원래 이제 그 소유 남편과 시누이가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장소들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지금 특정할 수는 없고 사망 뭐 추정만 하고 있는데 사망 시간을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났는가 이 부분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서 남편과 시누이가 이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는데 이 유서에는 뭐 생활고 그다음에 채무 관련된 갈등 내용 그리고 뭐 이 부분에서 가족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이제 이 A 씨 그 딸아이 엄마가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막대한 좀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전인 6월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인 6월달에 금전 문제로 형사 고소된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3명이 이제 이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추락사한 부인이죠. 네. 부인이 이제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과 지인들한테 자기가 무슨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여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이제 빌렸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사건이 나면 이제 이 직전에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이 우편함에 보면 이 A씨 가족이 원래 거주하던 빌라의 우편함에 보면 수개월간 이제 밀렸던 가스비 독촉장 뭐 카드빚을 받으러 왔다는 방문록 이런 게 남아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가스비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넘게 14개월 동안 187만 원을 이제 내지 못했다고 하고 네. 뭐 내지 못했던 카드값은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몰려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이제 조회를 해봤겠죠 여러 가지 네네. 상황들을. 근데 이 이제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부인명이. 네네 자격이 아마 안 될 거다 이런 이제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고요. 이 가스비랑 카드값 체납이 됐는데 왜 정부에 이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좀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보나 기타 복지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구청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 성북 세모녀 그 자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도 네.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북구청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도 받으러 가고 뭔가 이제 긴급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요건이 안 됐던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말하자면 사업체를 갖고 있고 법인을 갖고 있고 이 법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늘 이런 사건이 나면 왜 정부의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점점 확충이 되는데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나면 걸리지 않는가 그 부분에 이것들에 대한 좀 계속 답답함이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전기 가스요금은 사실은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금이기 그럼요. 때문에 이게 끊겨 있으면은 일상생활을 그 집에서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스요금이 1년 넘게 끊겼다. 이거는 뭐 아무리 외제차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아무래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이 다 가서 네. 이런 요건을 알아봐야 되고 또 아주 운이 안 좋은 경우에 잘 모르는 공무원분 만나면 주민센터에서 해당 안 됩니다 하고 대충 돌려보내는 경우도 사실은 뭐 많이 또 발생을 해서 많은 이런- 분도 예. 이제 복지 공무원들이 네, 또 네. 뭐 더 적극적으로 또 그렇죠. 알아봐주시는 알아봐줘야 분들도 되는데, 예, 있고 예, 예. 알아보시는 분들도 분도 있지만 있지만, 또 네, 상황에 네, 따라서는 네. 정말 필요한데 또 예.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네,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 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몰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1년 넘게 가스비가 네. 밀렸다 그러니까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그런 가스 끊긴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근데 이제 추가로 고소도 당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골프장 회원권 관련한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마지막까지 몰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도피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몇 가지 키워드 뭐 송파, 잠실 호텔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서 이 사건이 좀 약간 어떤 성격이 어떤 거지 이런 거가 좀 혼선이 있는데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까지 몰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빚쟁이들의 뭐 이렇게 도피 생활을 좀 딸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뭐 지난 6월부터 위례신도시와 김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생활을 했다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지금 얘기인데 이 부분에 지금 경찰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것이 가족, 지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상황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 가능성을 지금 경찰이 보고 있고요. 이 남편과 근데 그 시댁 식구가 왜 그러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같은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 직접적인 금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시점상으로 굉장히 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좀 더 나온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이 부인이 남편이 당일 본인이 그러니까 추락하기 전까지도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뭐 요거의 규명이 필요한데 사실 자기가 죽기로 결심했다면 알리바이를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경찰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부인 이제 추락한 부인이 추락하기 전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네. 연락을 했던 게 정황이 보이고 네. 그렇다면 이 남편이 숨진 거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는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사망 추정 시간, 남편의 사망 추정 시간은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부인이 뛰어내리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네. 딸은 질식한 것으로 이제 사망 원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22일 날 딸과 함께 호텔에 투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23일 날 혼자 나왔거든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딸은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고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한 공간에 있었는데 이 3명은 22일 밤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보면 전날 이제 사망한 것이 돼서 사실 이 부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차 구두소견 부검의 1차 구두소견 나왔는데 이 70대인 이게 지금 누구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호칭이 될 다 수도 있고 달라서. 호칭이 다 달라서 네. 좀 헷갈리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제 1차 구두소견 결과는 70대인 이 어머니와 초등학생의 부인에게는 딸이겠죠. 네. 이 딸이 타살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40대 추락한 40대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 여성의 딸은 그 호텔에서 홀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게 아까 엄마랑 같이 갔다가 엄마는 따로 나와서 이제 추락사를 했고 아이는 홀로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됐고 아이랑 그 아까 얘기한 송파 빌라에 있는 네. 어른 3분 이렇게 다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부검을 해서. 근데 그 70대 할머니와 이 초등학생 딸은 외력이 작용을 했다. 그 목 부분에 어떤 외력이 작용을 해서 질식사 타살이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구두 소견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장소적인 걸 봤을 때 초등학생 딸은 이제 같이 갔다가 나간 엄마, 이 40대 여성이 또 70대 노모는 이제 이 할머니 기준으로 보면 자기 아들 딸이죠.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대 아들과 딸은 이분들은 자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소견이 나왔고요. 네. 저희 MBC에서 유족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이 70대 할머니가 숨지기 직전인 바로 네. 그 전날쯤에 동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애들이 자꾸 죽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 몰렸고 죽자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아니셨는데 이렇게 뭐 타살에 이제 정황이 갔을 수도 있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족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좀 이거를 끝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있겠고 이 초등학생 딸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까 6월부터 이미 도피 생활이 시작되고 가스요금도 못 내는 상황이면은 이 아이도 학교를 제대로 다녔을 걸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는 그러면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막 자기도 도피 생활을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어른들의 그런 돈 문제 빚 문제 때문에 세상을 등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돼서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제우치 1219님이 처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네. 일가족 동반 자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동반이라고 하기가 힘들지 않냐.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지. 네. 그렇다면 자녀 살해나 가족 살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차 구두소견이긴 하지만 외력에 의한 질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외력이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그 의지로 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외력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로 보는 게 맞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애초에 뭐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뭐 경찰도 쓰고 언론도 썼었는데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제 완도에 한 달 살이를 간다고 갔다가 살해당한 이제 네. 조윤아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거는
그 동반 자살이 아니라 아동학대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부모가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자제하는 게 안 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2018년에 7건, 2019년 9건, 2020년 12건, 그다음에 2021년 14건으로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올해만 하더라도 그 자녀를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최소 송파구 살해 외에도 5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풀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뭐 이달 17일에도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와 이제 5살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전남 영안군에서는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 셋이 사망 상태로 부부와 발견이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달 2일에도 신변 비관 문자 메시지를 남긴 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가장 극악한 사례는 어떤 거냐면 자식만 죽고 부모는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네. 너무 어려워서 다 같이 죽기로 하고 자녀를 살해하려고 결심을 했다가 네. 자녀 살해가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시간적으로 자녀를 살해한 이후에 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뭐 죽는데 실패하거나 뭐 혹은 마음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만 놓고 봐도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죄인지 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을 살해하는 이 심리가 내가 죽으면 나의 노모가 아니면 나의 아이들이 제대로 못 살 거다.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일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추정컨대 전문가들은 어떻게 봐요? 이게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생각을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일 거고 우울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일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이제 신변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감정적인 판단이 결국엔 내가 이런데 내 그늘 아래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당연히 내 자식들도 살 수 없다라는 이제 단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전형적인 어떤 우울감에서 발생하는 생각들인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전혀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거나 그 부모의 부재가 그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은 이제 부모가 겪은 실패나 그 우울감, 감정들이 자식들에게 일방적으로 더 씌우는 이제 말하자면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이게 서구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자식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자식의 허물도 부모가 덮어주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인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 관념들 속에서 가족주의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했고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됐으니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생사 여탈권을 내 스스로 정리하겠다. 근데 그 생사 여탈권의 정리는 어디까지나 자기까지에 국한된 거지. 그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전혀. 네. 근데 그거를 가족으로 넓히는 순간 범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게 범죄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과 함께 내가 떠나겠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생각으로 이어져서 이런 극단적인 범죄가 저질러지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좀 어떤 정서적인 고립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로 봐야 된다. 뭐 이게 이제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동아시아 국가에서 많다 이런 범죄가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유의 좀 이런 가족주의 문화 이런 것들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생존권은 사실 자녀한테 네. 있는 거고 자녀의 생존권을 함부로 박탈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이 들긴 그럼요. 하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실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그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혼자 생각하다 보면 그 인과관계 없는 내가 죽으면 아이도 죽는 게 편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식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은 경우 이게 우리 형법 체계에서 다루는 걸 보면은 부모를 만약에 살해하고 자기는 살아남았으면 존속 살해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근데 자식이나 뭐 손녀 뭐 이런 비속 살해는 만약에 이 아이를 살해하고 본인만 살아남았을 때 가중 처벌 요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가 지금 우리의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말뿐이고 어쩌면 뭐 궁수렁님은 범죄인지 몰라서 그랬겠냐라고 지적을 하긴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지대를 네. 줄이고 어떻게 되면 대책이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뭐 자살 예방법을 개정을 해서 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살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대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른바 이제 심리부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심리부검이요?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자녀 살해 사건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밟는 경로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과 밟는 경로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서 뭔가 국가가 대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국가가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자녀 살해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돼서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사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도 이 사례가 어떤 과정을 밟았고 어떤 뭐 상황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복지 체계라든지 아니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이런 장치들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나 독일 등은 이미 이제 아동 사망 검토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이제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대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조재현 기자 네. 덧붙일 말이 있으신가요? 그 심리부검이 사실 우리나라가 학원에 있는데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리부검을 하려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례들, 일가족이 다 같이 숨졌다 이러면은 심리부검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 주변의 정황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는 심리부검 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가족들이 보통 이걸 하다 도중에 중단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살 유가족은 실제로 누군가 가족 중에 자살했으면 이분들의 자살 위험도 한 25배 정도 높아지거든요.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이게 협조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그럼 어떻게 다른 걸로 보완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의학계에서는 자살 생존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자살한 가족이 있거나 자살한 지인이 있으면 우울감이라든지 어쨌든 자살에 대한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섬세하게 접근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 좀 볼까요?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미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등진 이제 고 이영승 선생님. 뒤늦게 이분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인 정황이 좀 나오면서 더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 페트병 사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보상금으로 월급에서 꼬박꼬박 400만 원씩 이체한 내역까지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관련해서 지난주 보도됐던 뉴스 영상 먼저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고. 수업 도중 커터칼에 베인 학생 손등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을 했고 선생님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군복무 중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받자 선생님은 몇 차례나 휴가를 나왔습니다.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는 3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이후 선생님의 통장에서 이상한 송금 기록이 발견됩니다. 2019년 4월 17일,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 입금된 당일 50만 원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월급 날마다 반복된 계좌 이체는 8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총 400만 원 돈을 받은 사람은 페트병 사고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보셨지만 초임교사 월급이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근데 입금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네. 50만 원씩 낸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중에 5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보내신 건데 정말 그러면 실제로 진료비가 이 정도 들었을까 좀 의문도 들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 왼손에 뭐 엄지랑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가 한 8cm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손등의 경우에는 흉터 1cm 없었는데 통상 한 10만 원 초반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넉넉하게 봐서 학교 안전공제 보상금 한 14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400만 원을 받고 나서도 한 달 뒤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2차 수술이 또 있으니까 연락을 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이 선생님 이미 거기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보상, 배상 이런 걸 요구했다면 사실은 이 행동 자체를 협박죄나 공갈죄로 별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라클님이 오래전에 존재했던 일이 돌아가신 후에야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들이 이제야 이뤄지는 게 너무도 그렇죠. 안타깝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우상님이 책임감이 너무 컸다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뒤에 학부모 3명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경찰에 이제 소환 소식이 전해졌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지난주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학교가 교육청에 사망 경위를 추락사라고만 보고해서 이런 게 안 드러났던 건데 그렇죠. 이제 MBC의 최초 보도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 굉장히 심각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 3명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청의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경찰이 학부모들 불러서 실제로 치료비를 강요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 교육청이 뒤늦게나마 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최초 MBC 보도 후에 교육청이 한 달 정도 조사를 이제 벌이고 이거를 지난주 이제 20일 날 발표하면서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 거의 다 이제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수업 중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어서 2차례 치료비를 받았지만 보통 이제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죠. 같은 안전사고. 경우는 이제 일상적인 공제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 건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았지만 이후에 군복무 중인 선생에게 만남 요구하고 복직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것 이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 제공한 것도 인정이 됐고 이게 이제 침해 행위다라고 이제 교육당국이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점도 보면은 사실 손을 다친 건 2016년이고 2017년, 2019년 치료비를 2번에 걸쳐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 선생님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받아야 했고 또 다른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망 당일까지 이제 아이가 가정학습을 하겠다라면서 출석처리 요구 같은 이런 내용들을 한 400건 가까운 문자를 선생님에게 보냈던 400건이요? 예, 학부모도 이런 것도 침해 행위다라고 인정이 됐고 또 다른 학부모도 이제 우리 아이와 갈등 관계는 학생들이 있으니 그 아이들에게 공개 사과를 해달라고 해라 했는데 선생님께서 좀 난색해 보이니까 또 전화하고 방문했던 이런 것도 다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듯 숨진 또 다른 이제 고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누가 뭐 주도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는데요. 네. 이제 선생님이 숨진 뒤에 학교가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런 행동을 그때나마 이제 인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육청이 판단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역풍이다님이 이제 지금 20대 아드님이 중학교 때 실습 시간에 참치캔 따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꿰맸는데 뭐 치료비는 학교에서 부담을 했지만 뭐 어쨌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거 너무 크게 일을 키운 것 같다.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조영규님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궁수렁님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좀 남기셨는데 이제 해당 학부모가 치료비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또 이게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 페트병 사고의 학부모가 이제 나는 고인이 된 이영 선생님께 치료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조만간 입장도 정리해서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 400만 원의 돈을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라고 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아직까지 이게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발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연락을 한 것 자체는 이런 정황은 남아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사고와 관련된 학부모가 계속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돈으로라도 좀 이게 보상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압박을 느끼셨을 정황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0만 원까지 송금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차를 받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선생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저는 정기적으로 지금 이제 송금한 기록을 보면 정기적으로 송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뭐 학부모가 돈과 관련 금전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도의적인 압박감이나 책임감을 느껴서 돈을 보낸 거라면 사실 이제 어떻게 되더라도 뭐 한 번에 주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동안 했고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연락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 이제 이 학부모가 뭐 어떻게 입장을 내더라도 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이언님이 아까 사적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니까 신상 공개, 사적 보복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화가 많이 나시다 보니까 일종의 사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학부모의 직장까지 이제 입장문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학부모가 이제 지역 단위 농협에서 간부로 근무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회사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서 이 학부모를 대기 발령, 뭐 직권 정지 조치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농협 게시판에는 뭐 수천 개 항의성 댓글과 이제 전화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막 근조안을 맞아요. 보내고 뭐 네. 이런 이제 것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 농협 측에서도 워낙에 이제 사회적 공분이 뜨거우니까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검토하겠다. 뭐 그다음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까지 이제 냈는데 뭐 이 부분에서 이제 농협이 뭐 직원들에 대한 윤리적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사과를 표명한 거는 뭐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대전에서도 뭐 김밥집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인지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사회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뭐 어떤 사건에서는 우리 아이의 그 아이의 뺨에 우리 아이의 손이 닿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또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심리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떤 강력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적 복수나 보복이 마치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어떤 룰을 좀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현격하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명예에 있어서 제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타격을 지금 입히는 그러니까 그게 직접 당사자면 그나마 낫습니다. 직접 당사자면 그래도 뭐 그 상황 사건에 직접 가담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뭐 그렇지 않은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잦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강력 사건이 맞아지면서 이런 경향들이 더 이제 네.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고민이나 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당시 교장과 교감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네네. 신상도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당시에 교장, 교감 이런 분들 신상도 공개가 됐어요. 이제 계정 주인분이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사에게 알아서 해결하게 한 관리자도 이제 그 자리에 내려와라. 후배들도 지켜주지 못한 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이제 공개된 사진에는 이제 전에 교감이었던 분이 한 뭐 언론 매체랑 진행한 인터뷰 사진 이런 게 나오고 뭐 현재 근무 중인 학교, 그 학교 연락처 이런 것까지도 추가로 첨부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는데 당연히 관리자가 선생님을 보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 교사 사망 사건도 무고한 분들이 또 이게 좀 잘못 지목이 돼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살인범죄, 뭐 성범죄 이런 강력범죄도 신상 공개를 우리가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사실은 이게 범죄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에 이분들의 가족들 죄가 없는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공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그 가족분들도 또 이제 밝히신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라이언님 같은 경우는 사적 보복 이해는 되지만 네.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네. 그 책임은 누가 질 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 이우상님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은 일이다. 수사로 이것을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뭐,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이 사건은 뭐 수사가 지금 뭐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교장 교감 학교 폭력 관련된 이제 교권 침해 관련해서 나오면서 계속 교장 교감의 역할이 뭐냐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랑 교육청이 시급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뭐 지금 뭐 교권이냐 학생 인권이냐 뭐 이런 쟁점과는 별개로 학교라고 하는 노동을 하는 공간에서의 관리자의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계속 보면 어떤 사건에서는 교장 교감이 굉장히 악당이 되고 또 어떤 교장 교감은 굉장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개개인의 역량과 책임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네. 어쨌든 이제 뒷받침이 돼서 이런 이제 고통을 네. 받지 않도록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 서희초 사건 또 호원초 사건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고민들이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가족분들이 사실 이런 상황 원치 않는다. 네. 멈춰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씨의 부모님은 아들이 숨진 지난 2021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생전에 남긴 흔적들을 모아
온라인 공간에서 이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영승이를 사랑하며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까지 올라온 동영상은 모두 102개. 아기 때 사진, 유치원에서 소풍 갔던 날, 처음 교복을 입은 순간, 군대에 입대했던 아들의 모습이 모두 있습니다. 이 씨가 떠난 뒤 제자들이 썼던 편지도 모두 모아둔 이 씨의 부모님. 군 복무 시절 이 씨에게 엄마의 보잘것없는 편지라며 쓴 어머니가 보낸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민원을 제기하던 학부모로부터 학생 치료 등 명목으로 만남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지극함에도 고인이 된 아들도 제자가 다치는 건 원치 않을 거라며 학부모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학생을 비난하는 일은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째자를 그렇게 그 사적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지만 이 유족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본인의 첫 제자가 이렇게 뭐 신상이 공개되고 이렇게 다치는 걸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공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공적인 절차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 불특정 다수의 이런 사적인 제자는 유족분들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아까 김한 기자님 정말 매뉴얼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지금도 교권에 관련된 4개의 법이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뭐 학교 폭력든 교권 침해든 간에 무조건 뭐 법정에 가서 해결한다라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해결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매뉴얼이 잘 마련이 되면은 누구 한 명 한 명의 잘잘못이 아니라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수렁님이 저도 영상 보니까 약간 네네. 네. 님이 가슴 아파요. 얼마나 슬프실까요? 근데 너무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안게임 진행 중이죠. 황선우 선수 필두로 한 남자 계영 800m 경기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손에 땀을 막 쥐면서 응원을 많이 했는데요. 아시아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 차지했죠.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입니다. 지유찬 선수도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펜싱 사브르에서 오상욱과 구봉길 선수가 서로 맞붙어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회 4일째인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단이 탁구와 수영, 사격 등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자랑스러운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26일 화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둘러싸여 있던 마음은 언제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심지어 그녀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으셨나요? 말했다. 내가 직접 할게. 그녀는 주먹밥을 먹고 싶다고 답했다. 어렸을 때 자주 먹곤 했어요. 주소, 새집은 고급 주거 지역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래를 촉진하기 위해, 즉 언니의 연인을 찾기 위해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나는 아래층에서 기다렸다. 그러다가 내 여동생을 봤어요. 그녀는 돌아왔다. 타이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화장으로 가린 얼굴. 그의 눈에는 의도가 분명했다. 처음에 그녀가 나를 지나쳤을 때 그녀는 아무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차 열쇠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녀는 몸을 굽혀 나를 위해 열쇠를 주워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쉬운. 당신도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없고 나도 거기 살지 않아요. 저는 부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매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위챗에서 친구를 사귀세요. 그 후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의 친구 서클을 스크롤했다. 음식, 여행, 치킨 수프. 영혼, 외모, 높은 수준의 지능.
가장 최근의 대사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친척이 갑자기 당신 집에 오겠다고 하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귀한 사람이 아래에 지시합니다. 그녀는 각줄에 직접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교활하고 자기 체면을 망치고 남을 탓하는 거죠. 매우 유독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카메라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계속 시청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조함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위 계정을 사용하여 또 다른 증거를 추가합니다. 보는 사람은 없고 나뿐이다. 그녀는 문으로 와서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보고 잠시 생각한 다음 언니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부는 시끄럽고 분주했다.